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기자 홍사원입니다. 금요일 홍사원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보수의 종말이 막 지금 요즘 예견대로 되고 있는데 참 지난번에 네. 나 소름 돋았잖아. 그때 이준석 예. 기자회견문 김영삼을 들고 나서 그다음에 노무현으로 이제 막 똑같았잖아요. 아니 뭐 그냥 MRI 한번 찍어본 거죠. 뭐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평소에 제가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좀 잘 연구한 게 아니라 서로 통하는 뭐 전화 그런 무슨 거 아니에요? 말씀이세요?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날 제가 이제 홍쇼에서 그게 이제 뭐 쇼츠로 많이 좀 돌아가지고 제가 너무 참 감사한 게 아주 인지도가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그 영상이 퍼지다 보니까 정말 저는 뭐 의외의 또 어떤 그런 또 좀 효과를 봐가지고 하여튼 좀 감사했는데 아무튼 뭐 좀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 55만을 넘어섰거든요. 굉장히 열기가 좀 뜨겁고 해서 좀 우리 국민들께서 좀 이 부분은 좀 뭔가 이렇게 말끔하게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 그 이후에 노스트라다무스에 빗대서 이제 우리 신인규 변호사 이름하고 합성하던데 그 발음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간명하게 그냥 인규 법사 이렇게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법사들이 많잖아요. 아니, 좋은 걸로 해주세요. 괜찮네. 네. 이런 감이 뛰어나 우리 의원이. 인규 법사. 어쨌든 인지도 높아졌다니까 나는 밥 한 번 얻어먹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자, 오늘 본 주제 들어가기 전에 이게 중동이 지금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 핵시설을 공습했잖아요. 제대로 때렸어. 여러 명이 죽었어. 그리고 일단 이거 심상치 않을 것 같은 혁명수비대 사령관, 참모총장 그리고 핵과학자들 다수가 지금 사망했다고 하는데 오늘 뭐 원달러 환율도 지금 급등하고 주가도 지금 다시 2,900 아래로 지금 이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이게 좀 어떻게 점점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 이란이? 일단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가 전쟁을 계속 확전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빵에 안 들어가고. 그렇죠. 사실은 이게 전쟁 끝나면 빵에 가야 감옥 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윤석열이야. 맞아. 그렇죠. 딱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총리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하마스와의 전쟁이 사실은 하마스가 지금 많이 수사에 몰리고 일방적으로 깨지고 있잖아요. 거의 뭐 쥐잡듯이 몰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또 전쟁 내지는 전선이 필요한 거 아니냐. 물론 이란의 핵개발 관련해서 그 전부터 뭐 여러 규제도 하고 미국도 이란과의 그 핵 협상을 또 시작하고 뭐 이러고 있었습니다만 그 기습적으로 그리고 이 공습 규모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끝낼 의사가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총리가. 근데 문제가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미국 내에서 반 이스라엘 내지는 반 유대주의 시위가 격화됐는데 그걸 제대로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하버드나 콜롬비아 대학이 지금 대판 붙어갖고 정부 지원금 다 끊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란을 대대적으로 공습하니까 반 이스라엘 시위가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야지. 그러면 미국 내에 지금 혼란이 더 커지겠어요. 아무래도. 근데 이게 정말 남의 나라 일 같지 않다라고 저도 느꼈던 게 딱 윤석열이 떠올라서 참 우리도 천만 다행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끝났다는 게. 근데 지금 이란에서 입은 피해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좀 확전의 우려가 좀 굉장히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도 지금 어떻게 뭐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 중동에서 만약에 이렇게 또 이란이 대대적인 또 보복이나 여러 가지 군사 작전을 지금 또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중동의 화약고가 또 한 번 이게 불씨가 당겨지는 거 아닌가라는 굉장한 좀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군 고위직들이 많이 이번에 사망한 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란은 지금 이게 배후가 물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도 워낙 호전적이고 전쟁을 계속 일으켜야만 자기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은 트럼프를 지금 배후로 지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있고 트럼프도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판 윤석열, 미국판 윤석열과 이스라엘판 윤석열이 딱 맞아떨어져서 이해관계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이란은 판단하고 있는 거고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저는 사실 뭐 이게 우리 뭐 극우 아스팔트 집회 이 성조기 뿐 이스라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상에 그 이스라엘만 없어도 세계가 좀 더 평화롭지 않은 건가? 뭐 이 말이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다가 저거 미국 비자 안 나와요. 뭐 이제 갈 만큼도 갔는데 뭐 이제 뭐 어쨌든 그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 예전 그 어렸을 때 교육받기로는 이스라엘은 그 어떤 선, 좀 좋은 의미. 아랍 팔레스타인은 악, 뭐 이런 어떤 그 구조로 다 알게 잠재 모르게 속에 그런 그렇게 게 있잖아요. 있잖아요. 예. 제가 머리가 깨이면서 그 생각을 들었거든요. 정말 악의 축이 어디냐? 미국이 말하듯이 뭐 북한이나 뭐 이란이나 이런 데가 악의 축이냐? 그거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논쟁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쪽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면서 받은 고초 뭐 수모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출장을 그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군인들이 휴가 가면 그냥 몸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휴가 나올 때도 무장에 그 탄창까지 다 갖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무장을 하고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휴가 중에도 언제든지 바로 전투에 투입될 수 있게 모든 무기를 다 갖고 휴가를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총기 사고 같은 거 안 나냐? 저렇게 실탄까지 다 갖고 나오면. 근데 그게 거의 없는데 뭐 아주 오래전에 그런 사고가 한 번은 있었는데 대부분은 사고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뭐냐면 이거는 그냥 5분 대기 정도야 실제로. 네. 여차하면 그냥 전쟁 나가는 거예요. 전선으로. 이스라엘 가보셨다니까.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거기 가면 그 분리장벽 있잖아요. 네. 그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정말 얼마나 정말 그 인종을 팔레스타인을 학살하고 있는 건지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거든요. 말려 죽이려 물을 안 줍니다 일단. 물을 안 줘. 우물을 갖다가 1점 몇 미터 이상은 파질 못하게 만들어놔요. 죽이겠다는 거야 그냥. 다 너희들 거기서 죽으라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홍 기자님 그 이스타 못 받아요. 아무튼 진짜 중동 상황이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 그건 뭐 조금 더 좀 상황을 좀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 첫 번째 주제 이겁니다. 아, 3대 특검 지명됐어요. 일단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이 세 특검 지명됐는데 일단 간단하게 총평 좀 어떻게 세 명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그 신인규 우리 쪽집게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 인규법사니까요. 인규법사. 아니 근데 저는 사실 특검 세 분을 어제 밤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격적으로 지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밤 늦게죠. 자정 가까이 됐었는데 우선은 좀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지금 수사 대상으로 나오는 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수사 외압 특검이잖아요. 지난 3년 동안 누적돼 왔던 그 모든 묵은 때들을 이제 씻겨내야 할 시간이 드디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반가웠고 강론으로 좀 들어가면 판사 출신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특검을 맡았는데 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봤거든요. 그래서 판사 출신의 법원장을 지낸 특검이 이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요걸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조은석 특검이 이제 내란을 맡게 된 건데 이분은 뭐 고검장까지 지내셨고 이제 감사위원 하면서 최근에 그 윤석열 정권과도 각을 좀 세웠던 인물이라서 뭐 내란 특검은 뭐 수사 경험도 풍부하시고 하니까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이 이명현 특검은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추천을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또 군 법무관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군 상황을 잘 알고 이런 수사 외압에 대해서도 아마 내부를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아마 최혜병 수사 외압 특검도 많은 성과를 좀 낼 것 같다. 근데 앞으로 이제 특검보 인선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남아 있는 과제로 보여집니다. 김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우려되는 사항은 없는 거예요? 뭐 적절한 인사로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3명씩 6명을 추천했을 때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은 뭐 대부분 아는 후보자들인데 사실 최상병 특검에 추천됐던 두 분은 제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은 명지대 교수로 나오고 한 분은 군법무관 출신인데 결국엔 이명현 그 이제 특검은 군 생활을 오래 한 그러니까 군 검찰관 뭐 법무실장 이런
경험을 많이 쌓았으니까 군대 내에서 일어났던 사건인 최혜병 특검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올라가면 그 군인이 아닌 사람이 배우로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수사의 시작은 군대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잘 된 것 같고 조은석 특검은 그 잘 알죠 저도 뭐 워낙 그 검사 생활을 오래 했고 검사 생활 하는 중간에도 계속 특수부 근무를 많이 했었어요 조은석 특검이 형사부에서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세월호도 했고 아니 특수부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요? 실제로. 예. 그리고 뭐 수사에 대한 의욕 내지는 수사 욕심이 아주 많은 분으로 그 전부터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욕심은 차고 넘치지. 네. 아니, 능력도 돼요. 예. 제가 보기에는 능력도 되고. 욕심이 차고 넘치는 거 사고 칠 수도 있는데. 아이 사고 일어날 게 뭐가 있겠어요. 빨리 잡아넣는 게 장땡이지 뭐. 아니 이런 예. 검사 출신이 어쨌든 검찰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 출신이 특검이 되느냐 이 해도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안 봐줄 거려. 오히려 예. 그렇게 볼 수 있지. 더 안 봐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 우리가 이런저런 인연이 있잖아요. 학연도 있고 뭐 지연도 있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같은 과 선후배라고 그래서 친할 것 같아서 이렇게 그 사람 뭐 한 달이 놓으려고 접근하면 막상 그런 경우에 사이가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좀 떨어져 맞아. 있으면 사이가 안 좋을 일도 없어. 맞아. 붙어 있는 경우에 사이 안 좋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맞아. 그건 뭐 봐줄 거다 그런 기대는 아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좀 봐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판사 출신의, 그러니까 법원장 출신의 특검이 성과를 과연 낼 수 있겠느냐. 네. 저는 사실 수사 기법 뭐 이런 거를 걱정하진 않는데 다들 법조인이니까요. 제가 우려를 하나 굳이 하자면 이 수사 의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을 했는데 검사들은 뭐 별로 의심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치고 나가는 게 본성적으로 내재돼 있으니까 별로 걱정이 안 드는데 이 판사 출신들은 굉장히 조심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판단을 늘 해왔던 사람들이니까 이게 과연 죄가 돼 안 돼? 이 법관의 마인드로 보다 보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인사들이 막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쑤시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스톱 이런 식으로 수사 의지가 좀 약해지면 이거 굉장히 실체 발견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딱 하나 좀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저는 다만 또 그 우려를 불씨시키는 부분은 이 3특검 체제를 우리가 거의 처음 보잖아요. 특검이라는 게 하나 되기도 어려운 건데 이번엔 세 특검이 사실상 한 특검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뒤에는 윤건이라고 하는 윤석열, 김건희를 향해서 다 달려가는 최종 목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세 개의 특검이 목적지는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우려는 그나마 3특검이 경쟁 체제로 가다 보면 언론에서 이제 계속 받아 쓰고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3특검이라는 경쟁 체제가 좀 보완을 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 하면 기사가 안 나갈 테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압박도 좀 있을 것 같고. 세 개의 특검이니까 서로 경쟁하니까는 서로 성과를 뭔가를 먼저 내려고. 아니 목적지가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는 중부고속도로고 경부고속도로고 누구는 그때 국도로 가는 건데 목적지는 이제 부산인 거예요. 그럼 빨리 가려고 서로들 노력을 할 거니까 뭐 제일 먼저 경쟁이 붙는다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영장을 누가 제일 먼저 발부받느냐. 임기법사가 봤을 때는 누구 어디 것 같아요? 요 셋 중에요. 제가 볼 때는 김건희 부분은 좀 일단은 김건희 특검이 아예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서 아마 할 것 같고 윤석열에 대한 신병을 영장을 받아낸다고 하면은 저는 최혜병 쪽에서 먼저 좀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그쪽이 워낙 또 명징하게 이미 증거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좀 나온 것도 있고 해서 저는 최혜병 특검 쪽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은 해봅니다. 제 예상은 조은석일 것 같아요. 조은석하고는 제가 그때 동기동 청이라서 좀 산에도 몇 번 가보고 그랬는데 욕심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 친구.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이렇게 차고 가게 놔두지 않아. 딴 사람이 자기 그 목표물을 먼저 채가는 꼴을 못 볼 가능성이. 아니 근데 제가 왜 최혜병이라고 얘기했냐면 최혜병 특검은 이미 뭐 참여연대나 다른 뭐 시민단체 이런 데서도 이미 다 정리를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미 다 해놓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런 자료들이 특검에 넘어가면 아마 가장 먼저 파악해서 먼저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속도는 제일 빠를 것 같죠. 최혜병 특검이. 그 내란 특검이 사실 지금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 내란 특검이 진행되면
직위원 재판부가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위원 재판부가 바뀔 수도 있습니까? 특검을 그 공소유지를 만약 특검이 이제 검찰에서 넘겨받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직위원 재판부가 재판부도 바뀔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럴 수 있겠죠. 법원이 물론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지만. 예. 아니 그리고 지금 예. 이달 하순쯤 지금 김용현을 비롯해서 지금 27일 줄줄이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구속기간 지금 만료가 다 되니까. 예. 아. 그러면 아마 사회적인 비난이나 이 수위가 엄청 더 높아질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게 될 저 사람들 거고. 풀어주느냐 지금. 예. 윤석열도 하나 두 명도 모자라서. 아니 그러니까 김용현도 나오고 이제 좀 있으면 노상원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노상원은 추가 기소가 됐으니까. 추가건으로 발부가 되니까. 노상현은 못 나올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 사람들 뭐 다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죠. 지금 줄줄이. 예.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법원도 그 압박을 많이 받을 거예요. 직위원 부장에 대해서. 그래서 어쩌면 뭐 여름 휴가 전후로 해서 예. 글쎄요, 뭐 단발적인 인사를 내거나 법원에서 아니면 재판부 변경을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서 예. 뭐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특검에서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윤석열에서 추가 기소를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따로 재판부가 열려야 되니까 병합을 이제 시켜준다. 물론 그거는 고등법원에서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특검에서 기소하는 사건을 직위원 부장이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그렇지. 배당해서 거기서 재판을 하면서 오히려 묵은 사건이 글로 옮겨가는 뭐 그것도 가능하겠죠. 법원의 이제 선택인 건데, 근데 저는 사실은 저 군인들이 나오는 건 지금 문제고요. 사실상 뭐 추가 기소를 안 한 부분도 문제지만은 이 직위원 재판장이 풀어줬고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공판이 지연되고 그러면서 지금 구속 기간을 못 지킨 부분에 그렇지. 전 핵심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저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 하기 전에 보직이 경호처장이었잖아요. 그때 또 최혜병하고 사건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또 신병 확보를 또 바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겠네. 풀려놔도 그렇겠네. 최혜병 특검이 이제 완성이 될 시점하고 좀 맞물리거든요. 그럼 바로 아마 1순위로 윤석열, 김용현은 아마 가장 먼저 구속이 또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봅니다. 아니 지금 불구속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상황이죠. 어떻게 똑같아서 지금 찌찌뽕이야. 아니 이걸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내란 수괴가 지금 밖에서 추린이 입고 돌아다니는데. 아니 그런데 제가 아유. 요거 하나 좀 궁금해요. 직위원 재판부가 김용현하고 뭐 그 특히 김용현 이제 재판을 하는 게 보니까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더라고요. 많으면 3번 한 때도 있긴 있었는데 한 달에 2번 정도, 보름에 1번 정도 재판하는 거 이게 이렇게 여유롭게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되는 지금 거죠. 이게 구속 기간이 그렇죠. 만료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원래는 안 되는 거죠. 아니 이 사건의 중요도에 비추어서 그렇게 뜨문뜨문 재판할 수가 없죠. 일주일에 2번 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아니 2번 아니라 3번을 해도 예. 되는 거죠. 예. 사실은. 그리고 사실관계가 이게 다툼이 별로 없어요. 아니 일단은 군이 국회에 들어간 게 맞고 내란이라고 하는 요건을 성립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너무나도 명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 이거 혐의 입증도 어렵지가 않고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이게 늦어졌다는 게 좀 다른 저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내란 사건을 몰아서 재판한다는 이유로 아마 그 이후에 다른 사건 추가 배당이 없었을 거예요. 이 그렇겠죠. 재판부에. 아니 뭐 어떻게 이 가장 중요한 그렇죠. 사건이 뭘 배당을 네. 하겠어? 아니 그러면 할 게 뭐 있어? 이 재판 열심히 해야죠. 일주일에 3번씩은 해야지 월수금으로 해서. 안 한 거죠. 답답해. 아니 그러면 그 대법원 지금 윤리감사실에서 어쨌든 그 룸사롱 사건 직위원 사진도 재판- 나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3주가 벌써 지났는데 이건 지금 뭉개고 가겠다는 거죠, 그냥. 아니 그리고 대법원에서. 법관 대표자 회의도 원래는 대선 전에 하려다가 뭐 이러저러한 사유 들어가지고 또 지금 연기돼서 소식이 또 감감무소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그 뭉개고 있어가지고 네. 저것도 윤리감사관실에서 빨리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공수처에 또 고발도 된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래서 수사기관이 좀 빨리 나서든지 뭔가 일도 양당 간에 네. 조치가 좀 취해져야 될 걸로 봅니다. 법관 회의는 30일 열린다고 하고 그거는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저거는 대법원의 윤리감사실에서는 저기에 기대할 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감싸기 식인 거죠. 그냥 대충 시간 가면 다 잊어버리니까 국민들 그냥 대충 뭉개고 가는데 이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걸 이렇게 계속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있을 수가 있나? 이게 확인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닐 테고. 그렇죠. 뭐 오래 부분이 다 걸릴 특정이 돼 일은 있고. 아닌데. 예.
오래 걸릴 일은 아닌데. 그렇죠. 뭐요? 근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만한 일로 현직 법관을 뭐 어떻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럴 일이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법관들 사이에서는 그런 식의 동료 의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한 일이라는 게 직연 판사 말대로 그냥 저녁에 소주하고 삼겹살만 먹고 거기 가서 사진만 돌려가서 찍고 나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사진만도 아니고 술을 마셨다 손치더라도 뭐 그런 식의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럼 그렇게 발표를 하든가 그러면. 근데 뭉개고 있는 거죠 계속. 근데 저는 윤리감사관실도 너무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현직 판사가 그것도 지금 내란숙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그 판사가 룸살롱에 간 사진이 나왔는데도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 이쯤이야.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아예 없는 거.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여기 말하는 윤리의식의 타락이고 두 번째는 이게 더 심각한데 다 이거 공범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공범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다 자기들도 그렇게 다니나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나도 룸사롱 뭐 다니는데 뭐 이걸 갖고 우리끼리 그냥 지켜주고 넘어가는 거지 뭐 이걸 들춰내? 라는 식의 뭔가 이런 룸살롱 카르텔 아니고서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만약에 윤리감사관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국민들의 민심을 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발본색원하고 법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발버둥을 자기들이 쳐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의식이 없거나 아니면 자기들도 그렇게 사니까 뭐 이쯤이야 우리 덮어줘야지 라는 동료의식 아닌가 라는 생각이 신인규 오늘 듭니다. 좋은데 신인규 오늘 그 철학이 좋아 지금.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죠. 자주 좋아요. 그러니까. 톡도 좋고. 지금 분발하셔야 돼 지금. 좋은 책도 썼고 이번에. 좋은 책도 대망론. 예. 저거 무슨 북콘서트 뭐 열린다고 뭐 하던데? 예, 내일 2시에 종강역 근처에서 북콘서트가 열리는데 우리 김종대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또 박영식 앵커님 저 이렇게 4명의 저자가 총출동합니다. 김용남 의원은 그냥 묻어가신 거 아니에요 혹시? 뭐 하긴 한 거야. 제 핵심이세요. 여기 일장 제가 맨 앞에 나와요. 1, 2, 3장이 제가 쓴 거예요. 1번 타자십니다. 1번 타자. 잘 되길 제가 기대하겠고. 감사합니다. 자, 그 최상병 특검 같은 게 지금 이명현 그 전 합참 병무실장 그리고 국방부 고등감찰부장이잖아요. 사실 알려지진 잘 않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알려지기가 어렵죠. 그렇지. 사실은 이제 군 검찰관으로 생활을 하면 외부에서 알기는 어렵죠, 사실. 오늘 이분이 그러니까 오늘 입장을 이렇게 좀 설명을 했거든요. 한번 좀 들어보시죠. 대통령실과 안보실,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여기가 지금 다 통화 내역이 다 나왔을 때로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뭐 이미 누가 진실을 갖다가 은폐하는지는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 부분만 밝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특검들보다는 이미 조사가 많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말 중에서 누가 진실을 은폐하는지 이미 다 나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번은 좀 어떻게 해석을? 그래서 제가 아까 가장 먼저 성과를 낼 쪽 특검이 전 최희병 특검이라 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데 가장 수사 범위가 좁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누가 누군지는 국민들 다 알고 아마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씨 혼자만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707의 그 800번의 7070 있잖아요. 그 번호 그 02번호로 나온 전화만 좀 추적을 따라 올라가도 이거는 바로 그냥 나올 사건이라서 전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사건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을 지금 특검께서 이명현 특검이 좀 이야기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누가 진실을 은폐하는지 이미 나와 있다는 건 윤석열 800의 7070이 여자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집무실에서 한 전화라고는 하니까 윤석열로 의심은 되나 또 김건희가 와서 받았다 그러면 그건 또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죠. 여자일 가능성은 없어요? 나는 그때 대답을 못한 게 아직도 계속 머리에 남아 있었고 정청래 법사위원님 물어봤지 남자냐 여자냐 그것도 난 답을 못하겠다. 정종섭이 얘기 안 했죠. 이종섭이지 참. 그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죠. 사실은 일종의 공동정보 비슷하게 운영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작은 여자죠. 왜냐하면 이종호가 윤석열과 직접 연락하는 사이는 아닐 거잖아요. 이종호가 언급한 거기서의 VIP는 당연히 여성을 의미하는 거였죠. 본인도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종호도 내가 말한 VIP는 김건희를 말하고 했다. 처음에는 딴 얘기하다가 김건희로 바꿨죠.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 거의 공범 형태라고 봐야겠죠. 네. 그럼 이게 제가 특검이 지금 3가지가 됐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목적은 다 한 군데를 수렴할 것 같아요. 윤 씨 부부로. 그러면 이게 최상병 특검만 해도 지금 최해병 군에서 일어난 거지만은 거기 이종호라는 중요 인물이 껴 있고 이종호는 김건희 특검에 들어가 있는 그 도이치나 삼부토건 그렇죠. 또 지금 그 요즘 그 백혜련 경정 인천 세관 마약. 거기도 지금 또 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막 얼기설기 있잖아. 그러면 나중에 특검끼리 요거는 우리 같이 좀 코워크 해갖고 콜라보 해갖고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수사한 내용을 좀 공유하는 거는 가능하죠. 특검끼리도. 예. 아니 그거는 뭐 검사들 간에도 다른 검찰청에서 하는 거 야 그 조서 사본 좀 보내봐. 해갖고 하거든요. 그건 특검 간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특검도 이제 물리적 사무실을 얻어야 될 텐데 저는 그 새 특검이 이웃에 얻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조사받는 사람들 한 번에 왔을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배려해야죠. 그래서 오늘 쉬는 게 좋아. 아니 한 건물에 3층, 4층, 5층 얻으면 엘리베이터만 타고 계속 다니면서 조사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물리적 거리를 가깝게 얻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 오늘 많이 나오는데. 아니 근데 이게 어쨌든 수렴하는 데는 하나니까요. 그리고 갈래만 다른 거고요. 윤석열 씨는 그 세상 지금 편한 것 같아 보면은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경찰 2차 소환에 통보 불응했고 대신에 이제 지하 상가를 또 반바지 차림으로 옷은 일부러 저렇게 입은 걸까요, 저게? 그러니까 긴 바지를 입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골지르려고 그러니까 저렇게 반바지 입은 건가? 나 그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기서 이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어떤 패션이 되냐면 왜 런닝 같은 거 이렇게 배까지 올리고 그 동네 아저씨들 보면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 배 이렇게 나왔는데 런닝 이렇게 올려갖고 배 위에다 걸쳐놓고 이렇게 다니. 아니 딱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그 패션이 나오겠어요. 지금 보니까. 그 경찰은 지금 19일까지 3차 소환을 좀 통보했다고 해요. 19일. 그러면은 3차 소환에도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안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체포되면 체포로 영장을 발부를 할 테고 나오죠, 영장 안 할 수가 없을 테고 체포하면은 체포했다가 이틀 일이 아니고 48시간인가 이거? 48시간. 48시간. 그 경우에 이제 시간입니다. 48시간 놔두고 고생하셨으니까 나가세요 하고 내보낼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영장 칠 가능성이 높죠. 구속. 근데 이제 그거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특검이 출범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구속 여부를 특검에게 맡길 거냐 아니면 그 전 단계라도 뭐 경찰 뭐 김건희 같은 경우에 지금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으니까 신병을 그 건으로 구속한 상태에서 이제 특검에 넘길 거냐 그거는 고민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구속을 특검이 그러니까 바로 뭔가를 이달 말부터 아마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빠르면 이달 말부터죠. 바로 그때부터 뭔가를 해갖고서는 영장을 치거나 뭐 이럴 만한 시간 여유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먼저 그러니까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사실은 넓게 보면 내란 특검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내란이 벌어진 이후에 그러니까. 벌어진 사건이니까 별개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경찰에서 구속해서 뭐 검찰의 결국에 송치하고 별도 기소를 해도 되는 거죠. 당연히 별도 기소를 해야 되겠죠. 그 내란으로 기소를 할 수는 없을 그렇죠. 테고. 오광수 민정수석은 결국은 자진 사퇴했네요. 지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 또 추가로 JTBC에서 보도 나온 거 보니까는 그거 JTBC에서 계속 취재를 하는 걸 알고서는 아마 자진 사퇴를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새 정부의 첫 지금 낙마 사례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이 맡은 역할의 책임의 무게감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법개혁 일단 주무장관, 그러니까 그 주무수석이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개혁 달려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인사검증.
그리고 친인척 감찰 그리고 공직기강 업무도 다 민정수석실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좀 뼈아픈 부분은 검사장 시절에 그러니까 공무원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위법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발견이 됐고 또 오광수 전 수석께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대로 인사를 유지하기가 대통령께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저는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난 부분은 굉장히 좀 시스템이 그래도 돌아가고 있다라는 시그널이라서 저는 매우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뭐 저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검증을 지금 인수위원회가 없으니까 인사검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밝혀질 걸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이걸 몰랐을 그냥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글쎄 이제 알고도 임명한 거냐 아니면 모르는 상태에서 알고는 아닌 것 같아. 모르는 상태에서 임명한 거냐는 나중에 뭐 밝혀지겠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법 위반 부분이 보도된 상태에서는 저는 이거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봤어요. 그래서 모 주간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길래 이건 안 된다. 이건 뭐 오래 갈 수 없다라고 그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치명적이죠. 제가 보기엔 검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나올 수 있는 어떤 비리의 유형 중에 두 번째 정도로 심각한 것 같아요. 첫 번째야 뭐 당연히 뭐 뇌물 받는 건데 물론 그건 아닙니다만 오랜 기간 타인 명의로 사실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시키면서 그거를 매번 2012년인가 13년부터 재산 공개 대상이 된 것이거든요. 오광수 전 수석이 이제 검사장 승진하면서부터는 재산 공개 대상인데 매번 이걸 누락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JTBC 보도에서 저는 이걸 보고서는 야 이거는 좀 진짜 진작 이 사퇴 이렇게 한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게 그 전원주택 이 처음에 해명을 부인 명의로 그걸 해놨는데 집이 2주택이 되다 보니까는 2주택을 검사장 되면 이제 좀 눈치 보이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를 갖다가 친구한테 이제 명의를 갖다가 했는데 사달이 났다 이거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 이거를 하기 전 그 당일날 대치동의 아파트를 갖다가 매입을 하면서 등기하는 그날 요 전원주택을 원래 있던 전원주택 한 1주택을 이걸 갖다 친구한테 보낸 거더라고요. 대치동에 아파트를 새로 매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아까 우리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위법 사항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도덕 윤리의 문제는 아니고요. 명확하게 공직자 윤리법이라든지 재산 신고에 관한 부분과 또 명의 신탁, 이 차명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세금 문제까지 뭐 다 나올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실정법 위반의 문제를 그 공직자 시절에 지금 범한 걸로 드러난 건데 시점은 지금입니다만은 그럼 만약에 민정수석으로 오 수석이 만약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면은 지금도 이런 행위를 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지는 앞으로 도 인사검증을 해야 되는 그 막중한 책임인데 본인이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사안을 검증한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령이 서겠느냐 내지는 인사검증에서 그럼 이 정도 수준은 나도 했으니까 이 공직자 이 정도면 통과시켜주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이재명 정부의 상당한 저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업무 추진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상상을 좀 해봅니다. 난 더 그리고 의아했던 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이게 경향신문에서 처음에 특종이 됐었나 그런데 그랬죠. 조선일보가 침묵을 했잖아요. 난 그게 더 막 불안하더라고. 이런 애들이 아닌데 계속 쓸 텐데 오광수를 계속 응원하는 거. 그러니까 왜 안 쓰죠? 그러니까 나 그래서 정말 그래서 더 의심이 갔었어요 사실은. 뭐 이광수 교수 있잖아요. 그 이광수 교수 여기 패널에도 자주 나오고. 부동산 좀. 어제 페이스북에 이 제안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에 몰빵돼 있는 그 몰려 있는 자금들을 이게 너무 그냥 망국적인 부동산에 몰려 있으니 이걸 산업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걸 드라이브 시키자는 정책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소도 가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다 투자 목적으로 그러니까 1주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집 있는 거 팔라는 게 아니고 투자 목적인
그 부동산 사는 거 있잖아. 2주택, 3주택 뭐 이런 거, 뭐 땅이나 이런 거 이거 다 매각해서 이재명 정부의 철학에 맞게끔 주식 투자로 그거 다 돌리자. 그래서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키자. 그 제안을 내놨더라고요. 반대하시는 표정인 것 같은데. 저는 반대일세. 어떤 면에서? 아니 그거는 사실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주식이 앞으로 계속 오를 거다. 주식을 사놓으면 돈이 될 거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해요. 그걸 자 이제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팔아서 주식 사는 거야 라고 강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랄까 너무 좀 지나친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자본시장 발전에 대한 확신만 확산되어 나가면 고위공직자든 누구든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거를 처음에 무슨 캠페인 식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저도 하나의 수사에 불과한 주장 같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 이제 이게 아직 시작이잖아요. 이제는 뭐 상법 개정안도 통과되고 또 여러 조치들을 더 할 텐데 이제 시장 활성화 여러 조치들이 있을 텐데 저는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들만 하면 또 우리 김용남 의원님이 이 책에도 쓰셨고 또 여러 가지 외쳤던 그 10대 약속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저는 굳이 저렇게 고위공직자들 다 팔아서 주식 투자하자라고 안 해도 그 조치만 하면은 올라갈 것 같고 아니 단적인 예가 주가 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끔만 엄단만 해도 저는 뭐 코스피 계속 올라갈 걸로 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으로 이광수 교수님이 제안한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약간 좀 반론을 제기하자면은 제가 두 분하고 뭐 맞서 싸우자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참고로만 들어주시면은 그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지금 그 만국적인 부동산에서 자금이 여기 너무 많이 몰려 있어갖고선 다른 산업 자금으로 들어갈 여력이 없으니 그러니까 코스피 이걸 갖다가 자금은 어차피 한정돼 있으니까 이걸 갖다 옮기자는 거잖아요. 그럼 일반 국민들도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정책은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뒤에 국무위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 보니까 대통령하고 따로 전부 다 주식 말고 부동산에 다 투자 목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어.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 정책의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의 진정성을 체감을 하겠느냐. 아니 근데 라는 부분에서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의 경험치상 평균적으로 보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낮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 글로 간 거죠, 자금이. 근데 앞으로는 안 그렇다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려면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고위공직 같은 대통령이 부하들 아니에요. 그럼 부하들로 같이 대장 명령의 대장의 철학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런데 대장은 저렇게 생각하더라도 나는 그냥 부동산 할래 이렇게. 일단 그렇다면 공직자 윤리법부터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지금 보면 주식 3천만 원 이상을 보유하면 기본적으로 심사 받아야 되고 백지 신탁해서 결국엔 팔아야 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광수 교수 얘기대로 하려면 일단 개별 종목 투자는 못 하는 거고 현행 법상 이제 직무 관련성이나 여러 심사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팔아서 그 돈은 다 오로지 인덱스 펀드나 뭐 ETF만 사라.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강제성 내지는 뭐 정권 차원의 공무원들이 모범 보여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게 수익성이 높을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다 그렇게 결국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어차피 그걸 해낼 거라는 걸 국민들이 신뢰를 갖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광수 교수가 하니까 그렇게 주장한 거니까 나도 그 부분에 나를 동의는 해 나는. 아니 아이디어 차원 아이디어 차원에.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저는 이게 매우 큰 기사라고 봤는데 의외로 다른 언론에서 받질 않더라고요. 한덕수 전 대행의 지금 행각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대선 한 2달 전에 4월 8일 트럼프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기사도 바로 냈죠. 그거는. 근데 그 트럼프 통화 내용을 지금 한겨레가 오늘 보도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덕수가 그 트럼프한테 알래스카 그 가스관 사업 한국이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관세 협상을 빠른 결과를 낼 수 있게끔 지금 각오하고 있다 하니까는 트럼프가 당신 한국 대통령의 적임자다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
저렇게 되면 지금 모든 게 지금 그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저는 그래서 그랬구만 하고 해석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겨레 보도 내용처럼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정말 저런 취지로 발언을 했다면 거의 이제 이름 바꿔야 돼요. 한완용으로. 그러니까 하고요. 저건 정말 그렇지.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은 리스크가 큽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했다가 뭐 그게 결국엔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해를 보거나 이도저도 못하게 공공한 처지에 빠질 가능성도 큰 사업이에요. 예. 이게 총 사업비를 지금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얼마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다고 이게 예. 밑빠진 독에 예. 물붓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빠른 결과 낼 수 있게 각오하고 있다. 각오한다는 얘기는 미국 얘기를 거의 다 들어줄 준비가 돼 있다는 뉘앙스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신이 한국의 대통령이 적임자야. 트럼프 입장에서 제일 좋지 이런 사람이 하는 게 한덕수뿐만이 아니고 적임자 맞죠? 저걸 그 당시에 국민의힘 그 이른바 쌍권 뭐 이 사람들이 저걸 몰랐겠. 만약 사실이라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막 사태들 있잖아. 막 후보 교체 막 그 막장. 그게 다 그래서 그래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저는 저 기사는 이제 오늘 봤습니다만은 그 전에도 우리 중앙일보에서 아마 한덕수 관련된 그 단독 보도 하나 나왔던 게 또 떠오르면서 통화 이틀 뒤에 있었어요. 예, 뭐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대선에 활용하려고 했던 뭐 소식통에 대선에 나갈 거냐 하고 트럼프가 물어봤다라는 기사 흘렸죠. 그럼 100% 총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흘렸던 것도 떠오르면서 한덕수가 대행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김용남님 말씀대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다라는 그 행위 그리고 대선을 미리 준비했다라면 이거 공직자 그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교까지도 본인의 그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활용했던 정말 최악의 저는 공직자라고 보고 뭐 어차피 이제 앞으로 내란 특검 되면 뭐 저쪽 딴 데 가실 분이니까 하여튼 뭐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그 입장에서는 내란 행위에 대해서 지금도 수사를 받고 있지만은 이게 분명히 수사의 칼끝이 대선 끝나면은 대선 이후에 자기한테 분명히 들어올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알죠. 그러면은 나라를 팔아먹더라도 미국의 도움으로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은 이 수사 피해갈 수 있다. 그렇죠. 뭐 그렇게 유혹이 되죠. 유혹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동기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지금 해놨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그 스콧 베센트 그 미 재무장관이 트럼프 앞에서 그 말을 했죠. 트럼프하고 기자들 앞에서 한국이 그때 최상목이 갔을 때잖아요.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뭔가 갖고 왔다. 뭘 갖고 왔는지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해가 안 되지 우리가 잘 지켜보겠다. 저게 그 말이잖아요. 다 연결돼요.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저때 뭘 약속을 했는지 이걸 지금 밝혀내야 됩니다. 이거를. 그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도 그때 그 며칠 전에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임 정부 그 대행 정부에서 뭔가 그 매국적인 행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매국적인. 그래서 김태효 차장도 처음에는 관세협상단에 안보실장이 난데없이 관세협상단에 끼려고 하다가 거기서 반대를 하니까는 아마 다른 실무적인 협상단들이 아마 반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회적으로 따로 미국을 간 거 아니에요. 뭔가를 그래서 분명히 일을 저지른 것 같아요, 저게. 그 이른바 이제 그 살아남기 위해서 이미 이제 내란은 일으켰다가 실패를 했고 친위 쿠데타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살아남기 위해서 뭐 온갖 방법을 다 썼겠죠. 일종의 필살기는 둔 거지. 근데 그게 해서는 안 될 그 말, 약속 뭐 아니면 외교적인 어떤 행위까지 했던 거 아니냐. 이 혐의가 짙은 거고 그렇게 되면 그게 매국노죠. 이적행위죠. 이적행위. 저거는 완전히. 나라를 팔아먹는 건 똑같은 거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당무감사하는 것도 지금 후보 교체 과정을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김용태 위원장뿐만 아니라 뭐 김재섭 의원도 오늘 아침에 라디오 나와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던데 이제 당무감사를 해서 이 후보 교체 부분을 다시 한번 따져보자. 그럼 거기에는 쌍권도 들어가지만 김문수 후보도 뭐 다 해서 그냥 한번 다 정리하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들을 하던데 아무튼 지금 우리 홍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련의 흐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을 막는 부분, 그러니까 탄핵을 막는 부분에서도 뭐 처음에 불성립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이 어떻게 해가지고 뭐 오락가락하면서 이제 표결장에 들어가서 가가 이제 그 탄핵이 인용이 된 거고, 아니 그 의결이 된 거고 그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4월 4일에 파면 결정할 때도 뭐 직위원회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시로 막 바꿔가지고 윤석열을 빼주고 심우정은 즉시항고 포기하고 막 이런 과정 그러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또 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이제 전원일치로 파면이 되니까 그럼 대선에서 어떻게 한번 뒤집어 보자. 그래서 김문수 나왔다가 김문수를 또 한덕수로 교체하고 뭐 나중에 이준석까지 낑기는 뭐 이런 그림들을 했다가 이제 다 실패한 격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강하게 들죠. 그러니까 저 한덕수와 트럼프 간의 통화 내용 보도를 보면 제가 그동안 계속 드는 의문이 12월 3일 날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결국엔 이제 영관급 군인들이 이행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예상 못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이미 실패가 확정된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태도가 영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1년에 계속 사건들이 저 사람들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사실 의리가 어디 있어요. 그 세계에. 도대체 뭐지? 그러면 저들이 정말 국힘의 중진 의원들이 한남동 앞에 가서 윤석열 수호 집회에 발언을 하고 저렇게 하게 설득한 시나리오가 도대체 뭐냐. 큰 그림. 그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저게 저 사람들은 분명히 본인의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하기 전에는 저렇게 움직일 사람들이 아닌데 야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게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는 시나리오가 됐건 아니면 국힘 쪽이 다시 정권을 재연장하는 시나리오가 됐던 뭐가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를 갖고 설득을 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오지 같이 살자는 거고. 아니면 절대 저럴 사람들이 아니다. 근데 이게 한겨레 보도를 보면 저렇게 설득을 했겠구나라는 게 그 설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뒤에는 트럼프가 있으니 우리가 대통령 정말 이재명을 꺾고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하나 더 궁금했던 것도 이제 다 풀리는 게 헌재 재판관 가지고도 장난 그렇게 쳤잖아요. 임명해야 될 거를 안 해버리고 또 마지막에는 한덕수가 무슨 짓까지 했냐면은 이완규, 함상훈 부장을 그냥 임명 지명도 하잖아요.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도 이제는 조금 우리가 가물가물해졌는데 이전 생각해 보면 다 이상했던 게 하나의 그 맥으로 이게 좀 잡히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걸 갖다 그냥 립 서비스로 해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뭔가 진심으로 한 걸 갖다 한덕수가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권성동 권영사한테 가서 트럼프가 이런 말 했어. 라고 아니 하면은 우리나라에 어떤 뭐를 줬을지도 한번 조사해봐야 되는 거죠. 뭘 국가적 이익을 포기를 했으니까 트럼프가 저런 말을 적임자라는 했지. 말을 받아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국민의힘 지도부에 자 트럼프가 뒤에 있어 우리 뒤에는 하니까는 그러면 한덕수가 나가면은 대통령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다 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한밤에 새벽 4시에 막 막장으로 다 교체를 하고 그 난리를 친 것도 김문수가 가처분 걸고 나 그래서 저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랬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엔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에 잘해준다는데 충성을 다해야겠다는데 그래 너 같은 사람이 해야 돼라고 한마디 더 할 수 있지. 뭐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러면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빌미로 진심으로 알아듣고 바보지 바보. 그러니까 다 지금 베껴먹기 좋은 거 아니에요 한덕수가 다 아낌없이 주겠다는데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적임자죠. 또 그분이 기업인 출신인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밖에 없대. 완전 바보놀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참. 하여튼 그 부분도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어떻게 이게 지뢰밭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잘 하여튼 잘 설득을 미국을 설득을 하고 이 부분을 헤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책임 물어야 되는 거고. 그럼요. 당연하죠. 자 다음 주제 이겁니다. 저는 이미 대한민국 경제 이제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뭐 일종의 특혜 또는 일종의 착취 뭐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미 다 그 상태에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시지도 않을 것이고요. 오늘 그 경제단체들하고 대기업 총수들 이재명 대통령이 면담을 했잖아요. 근데 면전에서 저 정도를 경고라고 봐야 되나 모르겠는데 했는데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 것 우리 내가 다 아는데 경고라고 받아들여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저 어떻게 좀 보셨어요?
글쎄요. 이제 그 과거 정부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고 사실은 지난 3년이 엉망이었던 거지. 5대 그룹 회장들하고 떡볶이. 불러서 떡볶이만 먹었어요. 이건 또 얼마나 많이 먹었어. 오바이트대 때문에 누구? 실려 나갈 때까지 먹이고 뭐 그러면서 술 못 먹으면 저런 게 무슨 재벌 회장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핀잔 주고 뻔하지 뭐. 죽을 때까지 먹게 만들고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런 장면은 이제 없어질 것이고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는 언중유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듣기 좋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없을 거라는 게 앞으로 또 그러면 편치 않을 거라는 일종의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5대 그룹은 그 이른바 1차 밴더, 2차 밴더 쭉 이어지는 그 어떤 공급 사슬까지 감안하면 거의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포션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5대 그룹이 경쟁하는 업종이 너무 겹쳐요. 왜 이렇게 서로. 다 하냐고.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애플하고 아마존하고 어디서 겹쳐요? 업종에서. 근데 우리는 거의 다 겹쳐.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건 풀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른바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밑에 계열사까지 다 밑으로 쭉 합치면 뭐 100개가 훨씬 넘어가는 회사들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아서 회사도 많고 업종도 이렇게 다양한데 이걸 다 잘할 수 있나 저 사람들이? 이걸 좀 어느 수준까지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잘하는 것만 해라. 그렇죠. 그래야만이 다른 혁신 기업이나 스타트업들도 새로 살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외국의 대기업하고 경쟁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그렇죠. 그걸 뭐 130~140개 계열사를 다 어떻게 다 잘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근데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그 대통령다움이라는 거를 윤석열이 잃어버렸었잖아요. 그걸 저는 회복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경제행보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방향만 제시했는데 코스피가 뛰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 기업에서 우리 재벌 총수들이나 이런 분들도 자기 기업 주가가 이제 뛰는데 안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국 경제 사람들 싫어요. 그러니까 싫어는 하지만 경제가 이제 돌아가니까 결국에는 이제 보수 쪽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 뭔가 이렇게 경제가 위축되거나 뭔가 이런 좀 프레임을 씌워놓은 게 있잖아요. 뭐 반기업적으로 한다. 뭐 심지어 공산당 프레임 막 이런 거 씌우니까 뭐 AI를 얘기해도 그 얘기가 아닌데 마치 그 색깔론을 자꾸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대기업 총수들도 저렇게 만나는 행보를 좀 빠르게 보여줌으로써 저는 좀 국민들에게 좀 안정감도 주고 일을 잘하는구나라는 이미지도 좀 대통령다움을 회복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근데 윤석열은 그림을 같이 찍어도 그 부산에서 막 떡볶이 먹게 시키면서 그림도 좀 이상하게 잡으면서 경제에 관심도 없고 근데 그런 것과는 매우 좀 대조되는 행보 아니었는가. 근데 이런 부분은 정말 언중유골처럼 좀 말에 뼈가 있는 부분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항상 그 상식적인 세상을 강조를 하고 공정경제 훼손에 대해서 이번에 오늘 그러니까 당근책도 물론 주긴 줬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공정경제 훼손하는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 경고를 준 거 아닌가. 그리고 이틀 전인가요? 그 공정위의 인력 보강을 지시했잖아요. 그거 내가 요즘 미는 거잖아. 그거 정말 난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해 지금.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대상이 되는 기업은 이른바 재벌 기업이죠. 그러니까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되는 기업들이 1차적인 감시 대상인 것이고 거기에 이제 다른 규제까지 더해지는 거는 우리 GDP 규모 몇 %냐 기준이 또 있지만 그거는 더 위로 올라가는 개념이고 기본적으로는 자산 규모로 5조 원 이상 되는 기업들이 주로 공정위의 감시 대상이 되는 건데 거기에 인원을 보강하라는 것은
이게 다 그림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고 경제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어떤 구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력의 집중으로 인한 사실상의 불공정, 페어한 경쟁이 안 되고 있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시장의 자유 뭐 이런 거를 강조합니다만 이미 경제력의 집중으로 인한 그 힘의 크기가 너무 커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외국 나가서 경쟁에서 싸워서 돌아온 거 얼마든지 오케이. 근데 그 부분은 약하고 국내에서 약한 사람 두들겨 패갖고 이기는 건 그건 누가 못해. 이 정도 사이즈면 다 이기지. 근데 그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불공정한 경쟁 속에 획득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부가 사실은 상속세 높다고 맨날 문제 제기를 합니다만 정말 그 상속세율대로 세금이 납부되고 있느냐. 그렇게 되면 상속세 그렇게 높일 필요 없어요. 사실은 상속세율은 높은데 우리나라가 세율은 높은데 실제 내야 될 금액의 한 10분의 1도 안 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대기업도 지금까지 우리가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키워왔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양극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서울시장 나가는 분이 계시다면 오히려 서울에 더 집중하자 이런 분 저는 표 못 얻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서울 시민들도 대한민국의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게 훨씬 더 서울 시민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라는 거를 동의하실 거예요. 왜냐? 지방은 죽어나가고 있죠. 서울은 더 과밀 때문에 몸집은 커지는데 더 삶의 질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 대기업도 비슷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업이 성장하는 것도 다 목표를 하겠지만은 이게 지금 집중화된 형태로 이제 성장하는 거는 거의 포화 한계에 왔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관점이 바뀌고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또 접점을 찾아갈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또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또 들어주는 거고 과거와는 좀 다른 형태의 이제는 발전 방향을 좀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좀 재벌 회장들도 이제는 좀 머리를 맞대고 본인들도 아마 좀 한계를 많이 좀 느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가 돈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재벌 기업은 너도 나도 다 뛰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석유화학 같은 게 뭐 LG 있죠, SK 있죠, 롯데 있죠, 뭐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대규모 나프타 분해 시설을 완공하기 시작하면서 전체가 어려워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하다가 어느 절대 강자가 없이 중국한테 가니까 다 약자가 돼갖고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경쟁력.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게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그러니까 대기업들 총수들 불러놓고 그 앞에서 일종의 착취적인 경제행위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도 않으실 거고요라고 말을 했잖아요. 사실 제가 예전에 보면은 어쨌든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독일처럼 무슨 히든 챔피언 이런 강소 중소기업이 존재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수직적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제가 예전에 취재할 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화청 그 납품 단가 뭐 귀에 못이 박이도록 달지만은 무슨 현장에서 어떻게까지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하청 기업이 연필을 하나 납품을 한다 하면은 이 납품 뭐 여기 들어가는 재료비 뭐 이런 거 다 원가 계산서라는 걸 대기업 구매 부서에서 다 지정을 해서 던져주거든요.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이 정도면 납품할 만들 수 있어 원가가. 근데 거기에 뭐 이런 흑연 뭐 나무값 이런 것만 납품 원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기업에서 원청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임률이라고 하거든요. 이 연필을 한 자로 만드는데 인건비가 몇십 원이 들어가느냐 이거를 지정해서 던져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중소기업 사장님 하청업체 사장님들이 자기 직원들 주는 인건비를 대기업에서 이 정도만 줘서 납품해. 종업원들의 임금을 대기업에서 통제를 하는 거야. 그러니 대기업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인건비를 올려주고 싶어도 최저임금을 더 올려주고 싶어도 임료를 대기업에서 통제를 하는데 그래서 원가가 이거 딱 500원은 받아야 되는데 300원에 납품하라고 하니
인건비를 올려줄 수가 있겠느냐. 이걸 그럼 공정위가 모르겠느냐. 저도 아는데 실제로 그 임률을 갖다가 정해줍니다. 말도 안 되게.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게 이거야. 이런 현장이 이렇다 지금. 이걸 그럼 나라에서 모르겠느냐. 공정에서 모르겠느냐. 수십 년 동안. 그런데도 눈 감고 있으니까는 납품 단가 얘기가 30년 전 40년 전 얘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다. 이걸 깨치지 않고서는 이 착취적인 경제 구조를 해칠 수가 없고 노동자들의 일반 서민들의 소득이 중산층의 소득이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 그 부분을 깨쳐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아니 사실은 공정위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정위를 저는 사실은 총리실 산하에 있잖아요. 대통령실 직속으로 격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원도 대폭 늘려서 대통령이 직접 챙겨서 직접 모든 국민들의 사실 이해관계가 임금이잖아요. 임금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소득과 자산이 다 엮여 있는 거잖아요. 이걸 왜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엉뚱한데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 아무 끝발도 없는 노동부 산하에 가 있어. 왜 이렇게 챙겨두느냐. 대통령이 직접 챙겨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도대체 지금. 우선순위 면에서도. 네. 네. 공정위도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하라고 원래 정치 권력을 우리가 뽑는 거고 결국 그렇죠. 국민들의 삶을 챙기려면 말씀하신 대로 공정위가 또 대대적인 역할을 또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 대박론 북토크 토요일 주말에 내일 있는 거예요. 내일 2시입니다. 내일 2시? 어디서 하는 거예요? 종강역 4번 출구에 나오시면 누구나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다 오셔도 됩니다. 누구나 다 아무나 누구나 끝나고 뒤풀이도 있는데 뒤풀이만 이제 딱 그 회비를 장착해서 저희가 맛있는 것도 먹고. 나중에 밥 한번 사시고. 예, 당연하죠.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신인규 변호사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